맛있고, 은근히 맛있는 것인데. 고맙다. 자, 문제 풀어보죠. 이 시험 문제는 대단히 무난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단히 무난했고, 그리고 뭐 문제 전체가 다 기본 과정에서나 특강 때 완벽하게 언급했던 그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경제 파트 문제도 뭐 전형적으로 나와야 될 문제들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험에 나온다면 아주 괜찮은 시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교재도 갖고 있죠? 자, 1번 봅니다. 자, 이것은요,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의 특징을 묻는 것인데 두 가지가 합쳐진 개념입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실까요? 특강 때 325페이지를 보시면, 자, 325페이지를 보시면 235페이지다. 235페이지. 자, 235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정보화사회의 형성 과정이 나오죠? 거기를 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를 비교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산업사회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죠. 이건 뭐야? 몇 개 안 되는 물건을 기계처럼 찍어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정보화사회는 뭐야? 그 사람을 위한 맞춤 생산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쵸? 이거 특강 때 분명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특강 들어왔던 학생들. 그쵸? 나중에 특강 들었었나? 왜 안 들었어, 특강을? 자, 그러면, 봅시다. 다혜, 들었지? 거기 체크해놨죠? 그렇죠. 바로 거기 언급했던 겁니다. 특강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생산과 소비장 일치성. 요거 봅시다. 산업사회는 집에서 소비를 하고, 일은 밖에 나가서 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정보화사회는 뭐야? 집에서 일합니다. 집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 소비해. 자, 홈쇼핑으로 다 해서 생산과 소비장과 일치해버리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죠?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하고 뭐하고 겹친 거냐면, 그 다음에 관료제입니다. 자, 관료제. 관료제가 몇 페이지지? 170페이지입니다. 자, 170페이지를 보시면 관료제와 탈관료제. 여기서 시험에 항상 그렇게 나온 데 있었죠. 관료제와 탈관료제. 요것만 언급합니다. 기본 과정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관료제와 탈관료제. 관료제가 산업사회죠. 탈관료제는 뭐고요? 자, 정보화사회입니다. 그쵸? 자, 그것만 알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A, B 중에서 네트워크형 조직입니다. 네트워크형 조직은 뭐겠어요? 이것은 관료제야, 탈관료제야? 탈관료제죠?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자, 어디가 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A가 크니까 A가 뭐겠어요? 정보화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B는 산업사회라는 거죠. 자, 알겠죠? 무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AB. 자, 그 다음에 가는 보세요.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비중된다. 자, 중간관리층이라는 게 뭐예요? 사장. 자, 그 다음에, 자, 부장, 과장, 말단,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두 사람 뽑아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사장이 있어요. 최고 의사결정권자. 또, 말단, 직접 만드는 사람. 부장과 과장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왜? 사장이 말단을 직접 통제할 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관리를 위해 존재했던 겁니다. 이게 중간관리층입니다. 이게 중간관리층이야. 그런데 자, 정보화사회가 되면 사장이 직접 말단에게 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말단이 직접 사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부장과 과장이 잘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중간관리층이 축소되는 거죠. 무슨 사회가 되면? 정보화사회가 되면. 자, 그러면 중간관리층의 역할이 비중이 크면 산업사회입니다. 그쵸? 자, 때문에 지금 A로 돼 있으니까 틀린 것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해가 좀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생산의 비중입니다. 다품종 소량 정보사회죠. 자, 이것은 정보사회가 크니까 A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가정과 일터의 분리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분리. 이게 뭐예요? 그러면 산업사회죠. 산업사회로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 이건 뭐냐면요. 대중사회입니다. 대중사회. 자, 대중사회와
정보사회. 자, 특강 들은 학생들, 특강 때 수업했던 거예요. 특강 들은 학생들, 대중사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뭐의 특징을 생각하라. 무조건 뭐의 특징을 생각하라. 자, 특강 들은 학생들, TV입니다. TV. 특강 들은 학생이 거의 없네. 자, TV의 특징을 생각하라. 자, 정보사회의 특징은 뭐야? 무조건 컴퓨터의 특징을 생각하라. 그러면 무조건 맞는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대중사회가 산업사회가 돼요. 자, 이게 정보사회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정보 생산자와 정보 소비자의 분리가 됩니다. 자, 한마디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소비자고 방송국은 생산자가 되고. 자, 때문에 그 정도가 큰 것은 산업사회죠. 자, B가 커져 있습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죠? 자, 그래서 교과서 나오는 그대로 문제를 나오는 것이고, 자,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것은, 자, 소비자들이 쇼핑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직접 삽니다. 알겠나요? 자, 싸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해외 사이트에 사다 보니까 배송 사기라든지 신용정보가 해외 유출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해외 사이트에서 사기 당하면 뭐 내가 미국까지 갔다 올 거야. 어떡할 거야? 사기 당하고 끝나는 거지. 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와 연결이 된 거냐면 문화편에서 자, 189페이지입니다. 자, 189페이지 보면 문화 변동의 양상이 있죠? 자, 그거하고 188페이지 문화 변동의 원인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강제적 문화 접변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강제 문화 접변입니까? 지금 지가 좋아서 해외 사이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강제 문화 접변입니까? 자발적 문화 접변입니까? 자발적 문화 접변. 그죠? 189페이지 자발적 문화 접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의 간접 전파로 인해 문화 변동이 일어난다. 간접 전파, 직접 전파는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매체를 통한 전파, 간접 전파. 사람을 통한 전파, 직접 전파입니다. 직접 가서 사왔냐? 인터넷 사왔냐? 그럼 무슨 전파? 간접 전파. 니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지체 현상을 해결하는 노력이 있다. 문화지체 현상입니다. 자, 문화지체 현상 190페이지입니다. 자, 문화지체 현상. 문화지체 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문화지체 현상 매우 중요한 거. 박스를 치라고 했나? 너는 왜 박스 안 쳤지? 그때 내가 안 치라고 했나? 별표만 치라고 했나? 별표만 치라고 했군요. 자, 박스를 치는 학생도 있지 않나요? 그날 컨디션 안 좋았나? 박스를 치라고 했나? 별표만 치라고 했나? 그렇지 않은데. 별표는 돼 있죠. 쪽지 갈 때 했어요? 별표 쳤어? 쳤는데. 희한하네요.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문화지체와 이 아노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화지체는 이거예요. 물질 문화가 빨리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늦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인터넷 판매, 인터넷 통신. 자, 인터넷 통신은 이건 물질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다가 잘못 샀어. 자, 배송 사기. 자, 그러면 사기를 당하거나 알겠나요? 자, 또는 자, 신용 정보가 정보 유출이 됩니다. 이거를 막기 위한 바로 법이나 제도가 미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넷으로 지금 해외에서 물건을 사는 정도까지 됐는데, 자, 그 배송 사기를 막거나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지금 확립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법이나 제도,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법이나 제도는 물질 문화야, 비물질 문화야? 비물질 문화 아닙니까? 물질 문화는 발달했는데 비물질 문화가 발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한 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법은 안 나오는 거야. 사기당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죠? 이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물질 문화는 변하는데 비물질 문화가 안 변하는 거. 자, 이건 문화지체입니다. 시영이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니은디가 정답이고, 아노미 현상과 문화 복고 현상을 증가시킨다. 아노미 현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노미는 뭡니까? 자, 아노미는 사회가 굉장히 빨리 변해서 기존 사회 규범은 안 지켜지는 거야. 190페이지에 있죠? 기존 사회 규범은 안 지켜져. 근데 그 규범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규범이 어떻게 돼야 돼?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규범은 안 나오는 거야. 새로운 규범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거야. 이게 아노미입니다. 여기서는 뭘 지켜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건 아니거든요. 아노미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복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문화 복고가 뭐야?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자, 역시 다 언급됐던 내용들이고요. 자, 3번입니다. 자, 3번. 자, 이것도 역시 이미 다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죠. 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자, 질문지 면접 참여 관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높대.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높은 거 두 개야, 두 개. 154페이지입니다. 자, 154페이지.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이 높은 게 두 개라니까. 교재 봐봐. 뭐하고 뭔데? 질문지하고 뭐야? 문헌연구지. 근데 지금 문헌연구가 없잖아. 그럼 이건 당연 뭐겠냐? 질문지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시간과 비용이 다 낮아. 다 낮아. 그런데, 자료 수집, 자, 시간과 비용이 효율성이 낮다는 건 시간이 다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다 오래 걸려. 그런데, 자료 수집 도구의 구조화 정도입니다. 구조화라는 게 뭐야? 구조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바꿔놓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질문지야. 질문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바꾸면 돼. 또 하나가 있어. 실험 연구야. 실험 연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실험 도구를 만들어 놓고 실험하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어차피 질문지 나왔지. 그러면 결국 뭐야? B는 뭐겠어? 실험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죠? 자,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도구에 자, 둘 남았어. 이제 둘. 뭐하고 뭐 남았냐? 그렇죠. 둘 다 시간과 비용 효율성이 낮은데 자, 자료 도구의 구조화 정도가 정말 너무 낮은 게 있어. 이건 대책이 없어. 뭘까요? 참여 관찰이야. 참여 관찰은 그냥 내가 하는 거 구경하는 수밖에 없어. 면접은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보면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면접은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이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정처 없이. 알겠나요? 자, 바로 이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므로 자, C는 참여 관찰 면접입니다. A는 자, 질문지는 대량의 구조화된 자료, 동일한 형태의 자료를 수집하기에 유리하다. 맞죠? B는 다른 사람에게 비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 사람 가치로 실험하니까. 자, C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음으로써 폭넓은 연구가 가능하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적게 받냐? 참여 관찰이 무한대로 시간 걸릴지도 몰라요. 원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3번 틀렸습니다. D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해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한다. 그렇죠. 면접은 소수를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교재를 보십시오. 154페이지에 보시면 면접법에 보시면 비용이 과다하고 표본에 뭐? 단점 제한입니다. 표본이 제한. 몇 명 안 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야. 맞는 설명이죠.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자, 이것도 뭐 역시 너무나 많이 언급했어. 지겨울 정도로 언급했던 내용인데. 자, 168페이지입니다. 자, 168페이지 바로 자, 썸너 테니스 쿨리. 자,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봅시다. 결합 의지. 자, 결합 의지를 언급한 사람 누굽니까? 자, 테니스입니다. 본질적이고 자연적이면 무슨 사회? 공동사회. 자, 그 다음에 선택적이면 무슨 사회? 이익사회. 자, 접촉 방식을 언급한 사람 누구지? 쿨리. 그쵸? 자, 쿨리는, 자, 물인격적, 형식적 접촉. 이거 뭐라 그러지? 2차 집단. 자, 그리고, 자, 전인격적 직접 접촉이 뭐? 1차 집단. 요겁니다. 자, 그래서 물인격적 2차 집단. 자, 전인격적 1차 집단. 결합의지 결합의지 따라 본질적 공동사회. 자, 선택적 이익사회. 요거 아닙니까? 자,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자, A는 B에 비해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잘 이루어진다. 자, A는 이거는 뭡니까? 주로 뭐가 돼요? 본질적 의지입니다. 본질적 의지. 가족이나 민족, 자, 또는 친족 이건데 이것이 자, B는 회사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족이 회사보다 형식화된 규약에 의한 공식적 통제가 이루어진다. 아니지 않습니까? 형식화되고 공식화된 건 뭐예요? 회사입니까? A보단 B죠. 자, 그 다음에 A.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니은. 자, 가족, 친지, 민족은 B이다. 자, 아니죠. 뭐예요? 자, A 또는 C죠.
A 또는 C가 됩니다. 왜냐면 가족은 친할 수 있어. 가족은 친할 수 있지만 친족 중에는 안 친한 사람 많다. 친족은 1년에 2번 만나는 사람 많다. 민족은 안 친할 수 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죠. 자, 때문에 자, 틀렸고요. C는 D에 비해 가족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다. 자, C는 뭐예요? 자, 이건 1차 집단에서 공동사회잖아요. 가족입니다. 가족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요. 태어났더니 여기야.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 이근희 집에 태어나지? 그렇죠? 탈퇴? 아빠가 저런 싸가지 없는 넌 호적에서 파! 그렇게 말하고도 안 파. 무슨 말이겠죠? 부자관계는 어쩔 수 없어. 자, 이겁니다. 그래서 자, 근데 D는 뭡니까? 선택적 이주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자, D는 보통 친목단체 같은 게 해당됩니다. 자, 친목단체 한번 나가면 그만이지 뭐. 그죠? 요겁니다. D가 정답입니다. C는 D에 비해 가입과 탈퇴가 어렵죠. 회사 내 동호회는 자, 이거는 B와 D가 혼재한다. B와 D.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 혼재합니다. 자, 맞아요. 자, 여러분들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혼재합니다. 왜 그럴까? 자, 동창회 모임을 만들었어요. 동창회 모임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7명이에요. 친한 애들끼리 7명이 만들었습니다. 7명이 만들었어. 그런데 나중에 인원이 많이 들어와요. 야, 너 모임이냐? 나도 껴줘. 하다 보니까 인원이 50명 됐어요. 그러면 안녕 친구가 생겨요. 안녕, 너 같은 학교 왔냐? 나 처음 본다. 너 몇 반인데? 9반? 나 1반이라서 그래서 몰랐나 보다. 이런 애가 생깁니다. 50명 되면. 그쵸? 자, 교재도 나와 있어요. 교재에도 자, 169페이지 보십시오. 169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에 분명히 자, 자발적 결사체에서 결사체에서 점 4에 보면 1차적 관계와 2차적 관계가 공존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 관계가 맞아요. 하지만 조직이 커지면 2차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때문에 교재 그대로 자, 기본 과정에서 충실히 수업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들이 잘못입니다. 자, 내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이고요. 자, 근데 문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은 이거는 배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배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상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응용하는 거예요. 배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느끼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어떤 교재에도 나와 있지 않고요. 자, 볼까요? 절대적 빈곤율이란 전체 가구 중 자,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만인 가구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자, 부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한 줄로 쭉 세워놨을 때 자, 이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부자는 키가 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람, 자, 세 번째 사람.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쭉 세우면, 자, 이렇게 돼요, 나중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대가리에 땅속에 파묻히는 거 너무 가난해서 이제, 자, 자살하려고요.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랬을 때, 자, 최저 생계비 미달인 사람, 굶어 죽는 사람 말이에요. 가장 뒤에 있는 7%나 6%가 되는 겁니다. 가장 뒤에 있는 7%나 6% 되는 거야, 7%. 요겁니다, 지금. 그죠? 가장 가난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렇잖아. 전체 가구 중 가장 소득이 최저 생계비 미달인 가구의 비율. 알겠죠? 최저 생계비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굶어 죽는 사람, 밥을 못 먹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빈곤율이란 자, 전체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소득입니다. 자,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자, 아직 문제를 덜 풀었는데 이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2013년도에 최초로 국가직 시험에 요 문장 여기 나왔어요.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2013년대 기출문제를 안 줬잖아요. 안 줬는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중위소득에 대한 개념이 2013년도 국가직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시험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아직 못 줬어요. 자, 그러면 자, 중위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 소득이 아니야. 평균 소득이 아니라 한 줄로 쭉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 얘가 중위소득이야. 그러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전혀 아니야. 자, 전혀 아니야. 자, 볼까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쫙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한가운데가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이 비슷해질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소득이 이렇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서 난쟁이들만 쫙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으면 중위소득이 바로 얘야. 얘가 중위소득이라고. 한마디로 한가운데 1등서부터 100등까지 있을 때 정확하게 뭡니까? 51에 서 있는, 50에 서 있는 얘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평균소득과 자 비슷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가면 중위소득이 평균소득과 확연한 차이가 나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은 다른 개념입니다. 알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죠? 자 중위소득은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이고, 자 평균소득은 모두 도에서 평균 나누는 것이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의 수율이 상대적 빈곤자입니다. 자, 그럼 니은은 자, 중위소득은 전체 기구소득의 평균값이다. 아니에요.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야. 2005년에는 기업과 니은값이 같다 그랬습니다. 자, 2005년 기업과 니은값이 다 같다. 아니에요. 자, 여기서 2000년 기업은 뭐예요, 이거?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뭔 사람인데? 중위소득이 50% 미만인 사람이죠? 자,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이 절대적 빈곤을 보면 7.2, 7.6, 6.8, 6.5 줄어들고 있죠? 이거는 비율입니다. 비율이고 절대값이 아닙니다. 절대값은 말입니다. 전체 가구 수를 알아야지 나옵니다. 전체 가구 수가 모르지 않습니까? 매년 전체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으면 그러면 자 절대적 빈곤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해가지 무슨 말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00년에 전체 가구가 100가구였어. 100가구야. 그러면 자 2000년에 절대 빈곤 수는 몇 가구입니까? 7.2가구가 되지.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런데 2015년에 전체 가구 수가 1000가구면 어쩔래? 1000가구면 어쩔 거야? 그러면 절대 빈곤자 수는 자 빌간 가구는 몇 가구가 돼? 65가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건 비율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값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체 수를 모르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특강 때, 우리 경제 특강 때, 자, 비율 공부할 때 항상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처음 들어가면서, 어딨어? 246페이지입니다. 246페이지. 246페이지를 보시면, 자, 245페이지네. 245페이지를 보시면 비율이 나오죠. 245페이지 맨 밑에 줄에 비율. 전체 중에서 해당 항목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증가율은 아니지만 자 퍼센트로 측정하는 점에서 해석과 같은데 두 나라의 실업률이 같아도 실업자의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수가 다르니까. 그렇죠? 전체 수가 다르니까. 자, 그겁니다. 자, 그다음 4번입니다. 2000년에는 상대적 빈곤 절대 가구 수가 모두 절대 빈곤자 수에 포함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2000년 좀 봐봐. 2000년에 절대적 빈곤율이 7.2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애들 7.2라고요, 이가. 가장 가난한 애들. 그러면 중위소득의 50%에 미만하는 애들도 가장 가난한 여기야, 결국은. 그치? 자, 절대 빈곤자 7.2%. 그죠? 자, 그거나 중위소득의 20%, 50% 미만한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야. 다 가장 이 안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까? 알 것 같아요? 아니요. 자, 봅시다. 자, 6.9라잖아. 7.2가 더 커요? 6.9가 더 커요?
7.2가 더 크죠. 그러니까 6.9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7.2 속에 6.9는 7.2 속에 포함돼야 한대요. 포함되잖아요. 포함되잖아요. 자, 이해가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 아니 선생님, 아니 아까 비율만 갖고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지. 여기서 알아. 어떻게 알지? 2000년은 인구수가 동일하기 때문이지. 동일한 인구수에서는 숫자가 크면 큰 거지. 2000년과 2005년은 숫자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2000년과 해가 다르면 비율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가 같으면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해가 같으면 전체 가구 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숫자 큰 놈이 이기는 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해가 다르면 전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숫자가 커도 그게 더 큰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거죠. 그게 우리 이 경제 특강 시간에 하는 245페이지 사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맞는 건 4번이고요. 자, 6번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해진 거죠. 기억은 뭐예요? 권리 능력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권리 능력이 있죠. 권리 능력은 사람이면 무조건 있는 겁니다. 자연인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있고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만 하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는 기억이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바로 제한 능력제 제도라는 것은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행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인 거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7번입니다. 자, 7번. 자, 이것도 특강 때 공부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특강을 들었어야 문제를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자, 특강을 보실 때 보시면 뭐냐면, 자,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 자, 64페이지. 자, 아마 중요하다고 별표를 쳐놨을 겁니다. 특강 들어왔던 학생들은. 그죠? 자, 행정부가 잘하나 못하나를 통제하는 방법이, 자, 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국회에 대한 통제, 법원에 대한 통제, 국민에 대한 통제가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겁니다. 자, 문제를 봅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통제. 대통령이 직접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맞았죠. 언뜻 보면 맞았죠. 자세히 보면 틀렸습니다. 왜?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건 국회고요. 자, 바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의결합니다. 그렇죠? 그거 틀렸고. 그 다음 니은입니다. 법원에 대한 통제입니다. 법원에 대한 통제. 자,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것을 권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64페이지 보십시오. 법원에 대한 통제. 자, 명령 규칙 처분 심사. 이겁니다.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사람은 67페이지를 봐도 됩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자, 67페이지 권한에서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 가로 열고 대법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대법원의 최종 심사 똑같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다 특강됐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자, 디귿. 국회의, 자, 행정기관의 통제.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대통령이 지 맘대로 할까봐 우리는 적어도 뭐는 하도록 돼 있어? 심의를 하도록 돼 있죠?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역시 64페이지 보시면 행정기관 통제에 국무회의 심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리을. 국회에 대한 통제. 국회는 국무총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자, 알고 있죠? 자, 국무총리, 자, 그 다음에 이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자, 그래요, 그래요? 자,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자,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틀린 건 1번이었습니다. 자, 8번. 자, 국제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국제법원의 법원 그랬습니다. 요건 보통 내가 9주차 때, 9자체 보너스 수업이 나오면 해주는 내용인데요. 자, 139페이지입니다. 자, 요번 회차에는 9주차가 안 나옵니다만, 9주차 나올 때는 과거에 들었던 학생들도 오셔서 꼭 들으셔야 됩니다. 9주차 수업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너스 수업에서. 자, 139페이지. 자, 국제법의 법원은 조약, 국제간섭법, 법의 일반 원칙 세 가지입니다.
자, 지금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조약과 달리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의 법적 구속력을 발생한다. 자, 맞는 겁니다. 조약만 나라와 단에서의 약속이고요. 국제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그냥 세계적으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냥. 맞는 설명이야. 자,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에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을 말하며 신의선언 원칙, 권리담회 금지 원칙 등이 있다. 자, 139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십시오.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승인하에 따르는 법의 보편적 원칙, 신의선언 원칙, 권리담회 금지 원칙, 손해배상 책임 원칙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은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법규로 승인되어서 효력을 갖는 것이며 외교관의 특권과 자, 면제, 전쟁 포로 등에 대한 인도적 대우 등이 그 예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관습 맞고요. 자, 4번입니다. 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 사이에 맺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 형식의 합의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후 국민의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특강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특강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기본 과정에서 얘기하지 않고요. 자, 특강 때 하는 것인데 59페이지입니다. 자, 조약 체결 그 다음에 자, 비준 동의 그 다음에 비준 자, 이걸로 가죠. 자, 그래서 자, 원래 헌법상 조약 체결권자 자, 조약 체결권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실제 하지 않고 집행을 누가 하죠? 자, 담당자가 합니다. 담당자가 누구예요? 주로 외교부 장관이 되죠. 외교부 장관이 해가지고 오면 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최종적으로 뭘 해야 돼요? 비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죠? 이거를 해야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대통령한테 넘어가지 않고 이 법이 어디로 넘어가요? 국회로 넘어가죠.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국회가 이걸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하지 않으면 자, 특강자 학생은 다 기억날 겁니다. 59페이지에 보시면 자, 입법에 관한 권한 중에서 끄트머리에 비준 동의권이라는 것이 있죠. 자, 당연히 기억납니까? 그렇죠. 비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아주 쉬운 문제야.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저희 들었었나? 들었었지? 기억나지 이거? 그렇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다음 글에 설정되는 이 설명하는 개념. 이거 뭐야? 특수한 불법행위죠? 특수한 불법행위는 뭐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달달달달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84페이지 있죠? 자, 84페이지. 자, 개를 데리고 산책하다 주의를 게으리한 사이 개가 행위를 물어 상처를 입힌 경우 자, 항상 예를 들었던 거죠? 자, 맞고요. 칵테일 가게 종업원이 칵테일 제조 묘기라던 중 잘못 던진 컵에 손님이 부딪혀 부상을 입었다. 자, 이때 사용자가 배상했다. 그쵸? 전 짜장면 배달부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죠? 맞고요. 자, 타인의 승용차, 내 승용차가 아니야. 타인의 승용차를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상품 지혈대를 파손했거든요. 운전자가 그 손해를 배상했대. 자, 운전자가 잘못한 거 맞아 안 맞아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책임졌지. 이건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얘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단 말이야. 자, 손해 방지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 그러면 뭡니까? 바로 차 주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죠. 그러면 특수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가 깼으니까 지가 물어냈지. 자, 저는 예를 들 때 바카스 광고 파는 예를 듭니다. 그렇죠? 바카스 광고 파기 덜렁덜렁 하다가 결국 사람 다치게 했잖아. 근데 그 건물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지가 책임지면 일반 불법행위야.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걔가 책임 의무를 다하면 바카스 사장님이 내야 되잖아. 이건 특수한 불법행위가 되지. 이해가 무슨 말인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세 자녀가 타인의 자, 집 유리창을 부주의를 파손하는 경우 엄마가 책임진다. 당연히 뭡니까? 바로 책임 묻는역자 감독자 책임입니다. 자, 10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손을 오르는 것을 했거든요. 자, 즉결심판입니다. 자, 오늘 수업 들은 학생들 봤을 텐데요. 자, 즉결심판. 자,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즉결심판. 자, 볼까요?
1번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해양 경비 안전처장이 자 검찰청에 청구한다 그랬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규제를 보시면 자 규제를 보시면 자 이거는 자 아마 제가 써줬을 거예요. 경찰서장이 자 이 경찰서장이 자 이거를 회부한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맞아요. 경찰서장이 회부하는 거 맞는데 모든 심판이건 재판이건 검찰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누가 합니까? 법원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할 검찰청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겁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금고가 부과되는 가벼운 범죄 사건이다. 여기서 살짝쿵 우리 속이고 있습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맞고요. 자, 금고가 아니라 구류입니다. 교재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 구류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됐죠. 그거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고 자, 그 집행 결과를 지체 없이 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문장은 어려웠습니다. 교재를 벗어나는 내용이었거든요. 교재를 벗어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하는 거 맞아요. 한마디로 자 벌금 10만 원이 딱 때렸습니다. 자 판사가 벌금 10만 원 딱 때리잖아요. 자 10만 원 딱 때리면 자 경찰서장의 이름으로 10만 원을 걷습니다. 경찰서장 집행하는 거 맞아요. 집행이 끝나면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느냐? 판사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징역 10년 선고받았어. 10년 선고받았어. 자 그러면 감옥 가야 되죠. 걔가 감옥 가서 나올 때까지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이 누굴까? 판사일까? 누굴까? 검사입니다. 검사가 자 걔 최종적인 모든 결과 끝까지 나올 때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죠? 자, 그래서 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게 틀렸고 설령 3번을 몰라도 4번을 찍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고인의 불출석 심판 청구를 법원이 허락한 경우 법원은 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입니다. 11번 12페이지. 자 11번 자 출제를 약속했었던 박스였습니다. 그렇죠? 박스가 나왔죠. 출제 약속했던 박스. 자, 특강들 학생들은 이걸 아주 자세히 푼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홉스는 절대군주제 맞죠? 자 로크는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 저항권 행사를 맞죠? 자 로크는 정치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리하는 삼권 분립이다. 로크는 삼권 분립 아닙니다. 몇 권 분립인데요? 이권 분립이죠. 이권 분립. 그렇죠? 이권 분립입니다. 자 교재를 8페이지. 이제 8페이지 맨 하단. 이권 분립은 로크, 삼권 분립은 몽테스키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맨 밑에 줄. 그렇죠? 자, 그래서 로크는 뭐와 뭐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뭐와 뭐로? 입법과 행정으로 나누라 했습니다. 입법과 행정. 사법은 어떻게 하지? 사법은 버려? 행정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그대로 다 기본 과정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틀린 건 3번입니다. 루소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어도 국가의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양도 불가설. 그렇죠? 12페이지에 루소 양도 불가설입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소선거구제도입니다. 선거구제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선거구제도. 자, 24페이지입니다. 자, 선거구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거 아닙니까? 자, 소선거구제는 대표 결정 방식 중 다수대표제와 결합한다 그랬습니다. 이거 그렇게 얘기했죠.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다.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다.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너무 급해서 시험을 빨리 풀다 보면 소선거구제는 소수대표제다 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자,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맞아요. 소선거구제는 다수대표제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거 맞고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자, 기초의원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 파이널 특강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주차 수업에서 격렬하게 언급하죠. 구주차 수업에서. 자, 가정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까? 자,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자, 구주차 수업이나 파이널 특강에서 언급했던 거죠.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 원칙입니다. 그러나 27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자, 아마 특강 수업 들었거나 파일 수업 들었거나 분명히 언급됐을 겁니다. 그쵸? 바로 기초위원선, 이거는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 자, 언급돼 있지?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돼 있나요, 거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거요, 그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선거 비용이 적게 들고 인기가 높은 후보나 주요 정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 그렇죠. 소선거구제의 특징입니다. 소선거구제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해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자, 그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다 공부했던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이거 1주차 강의에서 그대로 언급하는 게 그냥 정확히 나와버렸어요. 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자, 8번 실질적 법칙, 형식 법칙, 그죠? 바로 룰 바이 라우, 룰 오브 라우, 그렇죠? 이거 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형식적 법칙은 뭐야? 형식적 법칙은 뭐야? 룰 바이 라우입니다. 진정한 법칙은 뭐야? 룰 오브 라우죠. 그렇죠? 룰 오브 라우입니다. 자, 그러면 가는 법에 의한 지배, 이게 진정한 법칙입니다. 자, 다시 합니다. 자, 법에 의한 지배, 이게 뭐예요? 형식적 법칙이고, 자, 그 다음에 법의 지배, 이게 실적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 맞지 않습니까? 나는 법 내용과 내용과 목적을 중시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나에 따르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보완적이다. 그렇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독재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형식적 법칙입니다. 그러나 실적 법칙은 진정한 민주주의라죠. 맞았습니다. 전체주의 국가는 가보다 나다.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국가는 바로 가입니다. 법을 이용해 다스립니다. 자, 기본 과정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처음 듣는 학생도 기본 과정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14번. 바로 이것입니다. 자, 19페이지죠. 19페이지를 하면서 출제 가능성 100%를 주장했고, 그죠? 완전히 한 문제를 맞추는 것이다, 이거는. 때문에 기억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그죠? 한 문제를 맞추는 것이다, 이거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뭐 그대로 그림까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는 대통령제고 나는 뭐예요? 내각제죠? 자, 그 다음에 가는 나에 비해 권력 분립이 엄격하지 않다. 자, 엄격하죠. 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불신임권 행사한다. 자, 불신임권 누구예요? 자, 불신임권 누굽니까? 나입니다. 자, 나는 입법부 행정부의 유기적 관계가 있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나가 아니라 가죠.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국제연합 문제이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출제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자, 134. 자, 134. 별표 취급 박스에 있습니다. 그죠? 134. 별표 취급 박스에 있어요. 박스한 것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박스한 것은 나오는 거예요. 자, 볼까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집단 안보를 채택하고 있다. 국제연합이 집단 안보의 예입니다. 적어줬죠? 그죠? 국제연합이 집단 안보의 예입니다. 때문에 정답은 1번인 것입니다. 안전보장 이사회. 자, 안전보장 이사회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두 장 넘겨. 자,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일부 비상임 이사국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지 않습니까? 자, 거부권 누구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상임 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임 이사국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에 유네스코와 인권이사회가 활동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유네스코는요, 유엔의 전문기구입니다. 전문기구. 자, 그래서 138페이지에 거기 맨 밑에 문제 전문기구에 자,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라고 써 있을 겁니다. 자, 그죠? 전문기구고, 그 다음에 인권이사회는 총회의 보조기구입니다. 자, 총회의 보조기구예요. 자, 그래서 틀렸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서로 국적이 다른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자, 이것도 보통 9주차 수업도 해주는데, 137. 자, 요거 파이널 특강 때 굉장히 중시 여겼습니다. 파이널 특강 때. 그쵸? 파이널 특강 얘기하면서 내용을 언급했는데, 자, 몇 나라입니까? 서로 다른 국적에. 몇 나라예요?
15나라였습니다. 9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죠? 15나라였었죠. 자, 파이널 특강 때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거기까지가 이제 사회문화 정치였고요. 이제 경제인데요. 경제도 뭐 이미 특강 때 했던 내용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자, 16번은 뭐냐면요. 280페이지. 280페이지 하단. 그겁니다. 280페이지 하단. 자, 볼까요? 자,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렵대. 시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A는 뭐야? 독점이나 과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니요? 쉽대. 그럼 뭐겠어? 완전 경쟁시장이나 독점적 경쟁시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지요? 자, 그러면 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B 시장보다 A 시장이 높다. 애덤 스미스가 이 4개 시장을 말하면서 가장 시장의 기능이 완벽하게 발휘되는 것은 뭐다? 완전 경쟁시장이야. 그거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데 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자, B 시장보다 A 시장이다. 자, 맞죠? 맞습니다. 비효율성.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B보다 A다. 맞죠? 기업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게 뭐야? 독점이나 과점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 낮다라고 되어 있는 낮다. 틀렸네. 낮다. 기업 간 담합 발생 가능성은 누가 높아요? A 시장이 B 시장보다 높죠. 자, A 시장이 높습니다. 틀렸고요. 시장 참여자가 가격 수용자가 될 가능성은 A 시장보다 B 시장이다. 맞죠? 자, 교재 보십시오. 280페이지. 완전 경쟁 시장의 맨 밑에를 보시면 생산자의 특징은 가격 수용자입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정답 기억 리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입니다. 자, 경기 변동. 자, 이거 박스였던 것입니다. 자, 326. 박스입니다. 그렇죠? 326. 박스는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기 변동. 자, 경기가 과열됐어요. 경기가 과열됐단 말이야. 그러면 지급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야 됩니다. 높여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야죠. 맞았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 과열 시 세율을 경기가 과열됐어. 돈을 뽑아내야 됩니다. 세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해서 총수요를 감소시켜야 됩니다. 자, 거기서 인하 틀렸고요. 경기 침체 시 돈을 풀어야 됩니다. 자, 돈을 풀어야 돼. 그럼 국공채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고 돈을 풀어야 됩니다. 자, 매각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경기 침체 시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증대시켜야 됩니다. 자, 326페이지에서 분명히 언급했고, 자, 바로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죠. 박스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이것도 역시 자, 337페이지입니다. 337. 자, 파이널 특강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국제수지. 이거는 반드시 더하기 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더하기 빼기를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서비스 수지와 이전 수지입니다. 자, 서비스 수지. 자, 서비스 수지도 다 외울 게 아닙니다. 딱 정해줍니다. 정확하게 정해줘. 뭐였습니까? 여행, 운수, 보험, 특허권 사용료. 이거 아닙니까? 정해줍니다. 정해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전 소득 수지는 뭐야? 이전 소득, 이전. 자, 이전 수지. 이전 수지는 그냥 뭐 무상원조잖아요. 무상원조. 자, 그러면 외국인으로부터 벌어들인 관광 수입은 10억 달러다. 이거는 자, 서비스 관광이 뭐야? 여행 아닙니까? 10억 플러스 맞죠?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기업의 주식 매입금 9천만 달러입니다. 주식 매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거죠. 바로 주식이냐 아니면 배당금이냐. 주식이냐 배당금이냐.
이 싸움입니다. 주식이냐 배당금이냐. 자, 특강을 들었던 학생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주식은 어디에 속하죠?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어디에 속해? 이거는 자본금융계정입니다. 주식은 자본금융계정이고 배당금은 뭡니까? 배당금은 이거는 뭡니까? 바로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요겁니다. 주식 자체는 금융계정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본원소득수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외국 기업 주식 매입 금액 자, 9천만 원 이건 뭡니까? 자, 외국 주식을 샀죠. 돈이 나갔어 안 나갔어? 금융계정 9천만 달러 지급입니다. 금융계정 9천만 달러 지급. 자,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전소득세대. 국내 투자자가 외국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받은 배당금이야. 배당금은 뭐니까? 본원소득수지입니다. 본원소득수지 돈을 벌었으니까 본원소득수지 1억 달러 자,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가 해외 난민보를 위해서 자, 무상원조를 1억 달러 줬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상원조입니다. 이것이 외화 지급이죠. 정답은 기억 리을입니다. 자, 그대로 다 언급했던 내용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19번. 이겁니다.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자, 318입니다. 자, 318. 박스입니다. 그쵸? 박스는 나오는 것입니다. 자, 318페이지입니다. 자, 수영이 박스지? 박스입니다. 자,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했지 않나?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난 잘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 요 문제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 요령을 풀면, 이게 이제 19번 정도에 걸려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풀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책형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책형, 사책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사책형으로 걸린 사람들은, 요게 뭐 한 3, 4번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건드리지 마. 알겠나요? 딱 보면, 느낌 보잖아. 계산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오잖아. 그러면 넘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그냥 무조건 붙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서 오타가 난단 말이야. 차분히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이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그럼 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러다가 삑사리가 나. 숫자 하나 잘못 쓰는 거야. 그럼 이상해. 늦게 이상하다. 이상한데 이게 아닌데 빠져나올 수 없어. 그냥 가는 거야. 미치겠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 5분 풀고 틀려. 알겠습니까? 그걸 한 문제 5분 풀고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딱 봐서 느낌 안 좋군. 통과. 알겠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돌아가나 있어도 그거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요? 그래서 사책격으로 푼 학생들은 이게 한번 앞에 나왔단 말이야. 앞에. 딱 봐서 느낌이 딱 계산하는 거잖아 벌써. 그럼 딱 넘기란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요?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간이 걸려. 시간이. 그게 문제야.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노동 가능 인구. 자, A, B, C. 자, 노동 가능 인구.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지? 경제활동 인구인가? 자, 경제활동 인구 퍼센트. 자, 그 다음에 실업률 퍼센트. 자, 퍼센트. 이겁니다. 자, 여기 10,000명 불러줘봐. 10,000명? 11,000? 12,000? 9,000. 자, 여기 75, 60, 80, 6, 7, 8.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비경제활동 인구수는 A국이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자, 비경제활동 인구를 알기 위해서는, 자, 경제활동 인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경제 인구.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참가율로 계산하면 되죠?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분의 뭐예요? 노동 가능 인구분의, 자, 경제활동 인구란 말이야. 자, 그게, 자,
1000명, 자, 10,000명 중에 75%라며. 그쵸? 그러면 경제활동이 얼마겠어? 7,500명이 되는 거지. 10,000명 중에 75%가 경제활동 인구야. 그쵸? 그러니까 얼마야? 7,500명. 맞죠? 자, 그 다음에 12,000명 중에 60%입니다. 60%. 자, 그러면 12 곱하기 6. 자, 6인 6이 12. 자, 올라가고. 자, 6인 6. 자, 7,200명. 7,200명. 자, 그 다음에, 자, 9,000명 중에 80%입니다. 자, 9,000명 중에 80%. 자, 그러면 9 곱하기 8, 9, 8, 72, 7,200명. 자,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그럼 비경제활동인고. 자, 비경제활동인고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되니까 2,500명.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야 됩니다. 여기서 빼야 되니까, 자, 얼마죠? 그러면, 얼마? 4,000? 어? 4,100? 4,800. 4,800. 자, 그럼 9,000에서 7,200을 빼면 1,800. 오케이.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A국이 가장 많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B국이 가장 많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경제활동 인구는 B국이 가장 많다. 경제활동 인구는, 자, A국이 가장 많네. 그죠? 둘 다 틀렸어요. 자, 이해가시 무슨 말인지? 자,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좋아. 자, 그 다음 취업자. 자, 3번은 취업자, 4번은 실업자란 말이야. 이것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자, 먼저 실업률이 나와 있으니까 실업자부터 보자. 실업자. 그러면, 자, 이거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률이죠? 실업자죠? 경제활동 인구분의. 한마디로 경제활동 인구가 있어. 7,500명 중에 6%가 실업자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100분의 1이면 75명이란 말이에요. 100분의 1이면. 자, 근데, 자, 이게 1%는 75명이야. 근데 6%니까 곱하기 어떻게 돼요? 6 해줘야 되죠. 자, 계산 방법 알겠습니까? 자, 7,500명의 100분의 1이면, 100분의 1이면 75명. 75명인데 그게 1%잖아. 근데 몇 퍼센트라고? 6% 곱하기 6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5, 6, 30. 자, 7, 6, 42, 45. 자, 그러면, 자, 450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7,200명의 10%, 1%면 72명. 자, 그런데 그게 1%가 아니라 7%지. 곱하기 7, 7은 7, 74. 7, 자, 7, 7, 49, 50. 504.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7,572 곱하기 8. 자, 8인 8, 8이 16, 7, 8이 56, 57. 자, 57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알겠지? 무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자, 취업자는 이제 경제활동 인구에서 450명을 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500명, 자, 어디 갔어? 자, 경제활동에서 450명 빼봐. 그러면 일단 500명 빼보면 7,000명인데 50명. 자, 7,050명이 되겠네요. 그죠? 7,050명. 그 다음에 7,200명에서 504를 빼야 되죠. 얼마 나와요? 6,400? 6,496?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자, 7,200에서 576을 빼야 6,000. 자, 7,200에서, 자, 576명을 빼야죠, 뭐. 자, 그러면, 자, 6, 9, 10. 또 있네. 9,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 2.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 6. 6,724. 6,724.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실업자 수는 C가 가장 많다. 자, 실업자 수는 C가 가장 많네요. 그죠? 정답 4번. 자, 이겁니다. 시간이 푸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공식 뭐 이미 박스에 전학생이가 외우고 있을 거고, 자, 시간이 좀 걸려서 이런 문제는 시간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계산이 틀렸어요? 6,796? 6,700?
그럼 여기 제일 많은 건데? 이게 틀렸어? 뭐야? 자, 4, 6, 624네. 624. 자,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20번은 뭡니까? 경제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자, 이 그래프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이 경제 특강을 듣는 학생한테는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이거 뭡니까? 자, 교재 이 그래프가 그대로 자, 331페이지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똑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 331페이지에 그래프 위에 있는 게 두 개 있죠? 그중에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 그래프입니다. 자, 보세요.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자, P0가 국내 가격입니다. P0가 국내 가격이야. 그런데, 자, 수입이 되죠? 자, 수입이 되면서 가격이 뭡니까? 바로 P1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국제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시장이 터지면, 시장이 국제 가격, 국내가 터지면 P1이 가격이 돼요. P0가 가격이 돼요. P1이 가격이 돼요. P1이 됩니다. 그러면, 자, 과거보다, 자, 지금 현재, 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Q1, 자, 과거에, 자, Q0, 이게 뭡니까? 지금 시장이 가격이 균형 거래량이었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때문에 국내 판매자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거래량을 줄이죠. 자, 바로 Q1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요자는 Q2만큼은 물건을 사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 때문에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수입 수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역이 안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떨어지면 거래량은 뭐가 돼야 됩니까? 자, 무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P1으로 떨어지면 거래량은 뭐입니까? 무역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임의적으로 P1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거래량은 뭐가 되냐고? 거래량은 몇 개? Q1이 되지.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자, 생산을 얼마밖에 안 했어. 근데 사고 싶은 사람 얼마큼이야? 사고 싶으면 뭐해? 물건이 여기밖에 없는데. 사고 싶으면 뭐하냐? 물건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래량은 Q1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고요? 이게 초과 수요지. 그런데 거래가 되면, 근데 무역이 되면 이 초과 수요를 뭘로 때워? 수입으로 때워버리잖아. 수입을 떼어버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Q2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무슨 말이죠? 거래가 Q2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소비자 잉여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거였습니다. 자, 가격을 타고 올라가는 삼각형, 소비자 잉여죠. 근데 가격이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 봅시다. 생산자 잉여. 과거의 생산자 잉여는 자, 여기에서 거래가 멈췄죠. 자, 이거 뭐야, 이거. 가장 밑에 깔린 삼각형. 생산자 비용입니다. 생산자 비용을 타고 올라가는 삼각형. 이게 뭐예요? 이게 생산자 잉여 아닙니까? 그런데 가격이 이만큼 떨어지는 바람에 거래는 이만큼밖에 안 됐고, 자, 생산자 잉여는 급감하게 됩니다. 생산자 잉여는 급감하게 돼. 자, 소비자 잉여는 급증하게 되고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므로 자, 시장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맞고요.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고요. 자, 사회적 잉여 증가합니다. 왜? 기존의 사회적 잉여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사회적 잉여죠.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잉여가 어떻게 됐어? 이만큼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만큼 내려오고 자, 요만큼 있죠. 결국 요만큼이 없었던 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없었던 잉여가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생산자의 국내 판매량 감소하죠. 국내 판매량은 아까 얼마였었는데 Q0에서 Q1으로 감소하죠. 자, 아주 전형적인 그래프였던 것이죠. 그렇죠?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다 언급했고 또 별표를 쳐주고 박스를 쳐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알겠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거 틀렸다고 보고요.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90점 정도 맞으면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확인해 봤지만 완벽하게 언급이 됐잖아요. 그죠? 교재에서 또 수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언급이 된 걸 지금 입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지 못했다면 그건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틀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생각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2개 정도 잡아줘도 90은 나와야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